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이야기 나눠보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두 번째 코너. 네. 역시 유로 2024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은 네. 저희가 지금 월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A조 결과까지만 3라운드 결과를 받고 나머지 조들은 모두 2경기까지밖에 못 본 상태에서 저희가 이 주제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 시점에 대한 또 진심 어린 양해를 좀 구하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에게 들어볼 주제는 유로 2024 대회 극초반 베스트 11입니다. 정말 극초반이죠. 네. 왜냐면 조별리그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조별리그 저희는 2경기는 다 받고 네. A조 첫 조만 세 번째 경기까지 마감된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조는 어쨌든 3경기, 그리고 나머지 조들은 전부 이제 2경기 본 상태에서 그룹 스테이지 베스트 11을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이제 선정을 해주셨는데 2경기만 보고 이렇게 선정하시려니까 좀 선정의 어떤 감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유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이게 조 3위까지는 웬만해선 16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별리그 때는 조금 힘을 아끼거나 다 보여주지 않으려는 이 강팀들의 움직임도 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기대했던 어떤 스타 선수들의 활약이, 해리케인은 팀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조금 지워진 느낌이 있고, 음바페 선수는 너무 안타깝게도 코 쪽에 뼈 골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번 대회에서 팍 초반부터 치고 올라가기는 무리가 있고, 다 조금 조심스럽거나 그 팀들의 사정에 의해서 뭔가 좋은 경기력이 안 나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확 치고 올라갔던 팀들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조금 아쉬운 팀들도 저는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까지 마친 시점에서 베스트 11을 꼽아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 베스트 11은 다른 때보다 팀적인 균형을 좀 두고서 평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임 의원님 앞이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대회든 혹은 뭐 장기전인 리그라 할지라도 시즌 이제 초반부에 예를 들어 베스트 11을 꼽잖아요. 다양한 팀의 다양한 선수들을 우리가 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기전 다 끝나잖아요. 그럼 또 메날도 뭐 이런 선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를 좀 적게 했을 때는 다양한 선수들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룹 스테이지 상에서 베스트 11 뽑는 또 해외 언론들도 있는데,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언론들에서는 라운드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라운드 베스트 11, 뭐 두 번째 라운드 베스트 11. 근데 대부분의 팀은 2경기,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 팀은 3경기 보고서 지금 베스트 11 선정이다. 그리고 저희 또 릴리스 되는 시점에는 더 많은 경기들을 진행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컨텐츠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베스트 11의 포메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4-4-2 포메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4-4-2. 아주 클래시컬하게 가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골키퍼 누굽니까? 골키퍼는 네덜란드의 페르브리언 골키퍼를 꼽았습니다. 네. 이유는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가장 우수한 골키퍼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이제 발을 잘 쓴다는 게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발 및 안정감, 선방. 네덜란드에 있어서 페르브리언 골키퍼가 보여주고 있는 안정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좀 보는데, 일단 임팩트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980년도에 개최된 유로 대회 이후로 골키퍼의 최다 패스 성공률 기록을 이번에 페르브리언 골키퍼가 세웠죠. 프랑스전에 98%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가 이제 브라이튼에 올 당시, 그리고 브라이튼에서 뛸 때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골키퍼가 평가받는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역시 발밑과 패스 능력입니다. 근데 후방에서 보여주는 안정적인 연결과 빌드업 능력이 특히 이번 대회에서 골키퍼들 중에 꽤 돋보이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선방 능력과 골키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안정감까지, 각자의 그 어떤 스탯에 있어서 페르브리언 골키퍼가 되게 균등하게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페르브리언 골키퍼를 우수 일단 골키퍼로 이번 대회 두 번째 경기까지는 좀 선정을 했고요. 고민을 한 골키퍼가 스페인의 우나이 시몬. 마찬가지로 연결을 상당히 잘해주는 골키퍼죠. 선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스탯이 매우 우수한 조지아의 마마다슈빌리 골키퍼. 라리가 발렌시아에서 워낙 잘해줘서 이미 해축구 매니아분들은 익히 이 선수를 알고 계시고 또 이름이 사실 조금 특이하고 길잖아요. 마마르다슈빌리. 마마르다슈빌리도 맞죠. 크바라츠켈리아 뭐 이런 선수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름이 어렵지만 이
잊혀지지는 않는 네. 그런 또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뭔가 각인이 되는데 실제로 이번 대회 선방 하나만큼은 임팩트 있는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고 최다 선방에는 지금 마마다슈빌리 선수가 스탯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키퍼들과 비교를 했지만 전체적인 이 육각형으로 봤을 때는 일단 페르브리언 골키퍼가 지금 두 번째 경기까지는 가장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리 있는 선정이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4백 라인을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중앙 수비수 둘은 누구죠? 프랑스의 우파메카노와 네. 자, 근데 우파메카노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별리그 2경기까지 했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 경기들을 거듭하게 되면 네. 우파메카노가 어떻게 될지는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이 의심하는 만큼 네. 조금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은 우파메카노가 여기 뽑혔어? 네. 또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2경기까지는 그랬다. 네, 2경기까지.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선수도 임팩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드라구신. 네, 역시 네. 첫 경기 임팩트가 컸죠. 우크라이나전에 일단 루마니아가 대승을 거둔 것도 매우 대단했지만 기본적으로 팀 중심을 수비 중심을 드라구신 선수가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와 동시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힘, 터프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경기에서는 임팩트 있게 잘 다가왔기 때문에 드라구신 선수가 이 한 경기 임팩트만큼은 굉장히 훌륭했다 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2경기 보고 뽑는데 한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이면 뽑힐 만합니다. 그 이후 벨기에전도 매우 나빴다 보기는 힘들죠. 네, 네, 무엇보다 네. 수비수에게는 사실 그 선수의 어떤 의도나 이 퍼센테이지 어떤 영향이 어쨌건 자책골이라는 기록이 남으면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리디거도 자책골이 있고요. 칼라피오리 선수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네. 있는 센터백 이탈리아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건 뭐 본인의 실수라 보기는 좀 무리는 있겠지만 일단 스탯상 자책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2경기 기준에서는 너무 아쉽게도 그들은 일단은 밀려났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지난 대회도 자책골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번 대회도 그 자책골이 꽤 지금 네. 초반인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SNS에서는 네, 그래서 오운골. 이번 네. 득점왕 가능성이 큰 오운골 선수라고. 오운골 선수. 네. 오운골 선수가 지금까지는 뭐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정통형 스트라이커들 득점이 뭐 필크룩 선수는 교체로 나와서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 득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대회이기 때문에 네. 오운골 선수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유력한 네. 후보인 것 같습니다. 우파메카노 선수는 일단 지금까지는 프랑스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일단 실점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우파메카노 선수가 거기서 보여준 활약은 사실 살리바 선수가 이번에 주전으로 도약하면서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우파메카노가 아무래도 더 대표팀에서는 경험이 많고 일단 데시안 감독이 우파메카노에게 더 뭔가 리딩해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조금 더 프랑스 수비에서 더 많은 게 보여진 선수는 일단 우파메카노 선수인 것 같아요. 어느 선수를 꼽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 이 대회에서 활약에 있어서는 우파메카노가 지금까지 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파메카노를 선정을 했고요. 근데 원래 우파메카노 선수가 잘하는 경기는 환상적입니다. 정말 환상적이죠. 정말 최고의 고점과 최악의 저점을 그렇죠. 저기 차이가 네. 굉장히 큰 선수죠. 흔히 이야기하는 단짠단짠의 네, 그런 네. 묘미가 좀 있기 때문에 항상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도 이젠 질려서 더 이상은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이 우파메카노가 선정된 것에 따라서 바이에른 뮌헨의 거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살리바 선수는 프랑스 대표팀에서의 성공적인 주전 도약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우파메카노와 드라구신으로 이제 센터백 라인을 네. 정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자, 네. 왼쪽은 누구죠? 여기는 좀 그냥 확실하게 스페인 선수를 꼽았습니다. 둘 다 스페인이에요? 네, 둘 다 스페인입니다. 아, 그러면은 네. 뭐 정해져 있죠. 그럼 저도 알아요. 쿠쿠렐라 카르바알이네. 맞습니다. 네, 이 둘을 꼽은 이유는요. 풀백을 활용한 조직력이 지금 스페인이 다른 팀들보다 가히 압도적입니다. 쿠쿠렐라 선수 너무 잘하지 않아요? 진짜 잘해요. 카르바알 선수는 뭐 잘할 때 네. 어느 정도는 뭐 예측돼 있는 선수인데 쿠쿠렐라 선수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냥 쿠쿠렐라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장점들이 있잖아요. 볼 배급, 활발한 움직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왼쪽 센터백을 볼 수도 있고 왼쪽 풀백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부여받건 깔끔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는데 쿠쿠렐라가 보여주는 그 패스 전개 능력과 전체적인 활동량, 우유 전진 능력이 이번 스페인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다가왔다는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스페인이 뒷공간 털리려고 그럴 때 쿠쿠렐라가 다다다다 가서 끊어내고 네. 커버하고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거든요. 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반기 때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볼 배급이랑 이 선수의 활동량을 통한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주는 그 수비 복귀 속도 그런 부분들을 쿠쿠렐라 선수가 잘 보여주는데 저는 두 선수의 개인 기량도 기량이지만 두 선수를 활용한 조직력이 굉장히 좀 우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카르발 선수도 지금 공수 밸런스 거의 완벽하죠. 네, 그리고 둘 다 번갈아 가면서 한 선수가 전진할 때 다른 한 선수가 받쳐주고 카르발이 전진할 땐 쿠쿠렐라가 뒤를 받쳐주면서 그때 쿠쿠렐라가 보여준 수비에서의 커버가 가히 눈부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르발 선수는 야마일과 보여준 오른쪽에서의 협업. 네. 그냥 카르발은
교과서입니다.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하고 어느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를 그때그때 너무나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선수여서 쿠쿠렐라와 카르발은 저는 가장 군더더기 없었고 그들이 현재까지 대회에서 최우수 풀백이기 때문에 풀백을 활용한 경기 운영이 지금까지 모든 팀들 중에서 스페인이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 제가 봤을 때는 풀백 쪽에 약점이 있는 팀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이 지금 양쪽 풀백이 다 잘하고 있다. 이게 사실 스페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스페인은 두 선수가 모두 강력한 모습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미드필드로 넘어올 텐데 먼저 이제 중앙 미드필드 두 명부터 묻겠습니다. 누굽니까? 중앙 미드필더가요. 이게 저는 사사이가 조금 중앙 밀집형 사사입니다. 다이아몬드 골 같은 네,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약간 4-3-1-2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전형적인 윙어가 없는 4명의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독일의 토니 크로스, 네. 그리고 덴마크의 호이비에르, 네. 프랑스의 다시 돌아온 은골로 캉테, 예. 그리고 스페인의 파비안 루이스를 선정했습니다. 불만이 거의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각자의 네. 그 팀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들이죠. 정말 중요하고 진짜 눈부신 활약들을 했습니다. 네. 크로스 선수 뭐 잘할 거는 뭐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예요. 일단 그냥 그 크로스에게서 배급되는 그 패스를 길이나 퀄리티를 보면요, 그냥 박수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네, 뭐 차비 네. 선수의 패스 기록 한 가지도 지금 이번에 깼잖아요. 볼 잡고 크로스가 딱 그 패스기를 보는 순간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균도안이나 하베르츠, 아니면 바로 드리블이나 뭔가 플레이메이킹을 위해서 움직임 가져가는 무시알라 비르트 쪽으로 딱 단번에 넘어가는 그 패스들이 정말 퀄리티가 뛰어나거든요. 독일의 어떤 공수 전환에 있어서 크로스 선수가 수비로의 전환은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동력적인 문제점, 굳이 크로스가 사실 선발인데도 같이 기동력에 문제가 있는 균도안의 공존까지 같이 나타났을 때 공수 밸런스나 활동량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위스전은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도 볼 배급에 있어서 토니 크로스가 워낙 차지한 지분이 크고 공수 전환보다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단번에 보내주는 그 볼 배급을 통해서 어느 방향에서 공격을 시작할지, 또 그 공간 적재적소의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역할을 크로스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번뜩이는 볼 배급은 가히 크로스 선수가 역시 대단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인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을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이제 핵심적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크로스 선수, 그리고 캉테 선수도 뭐 이거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유럽을 떠난 선수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오히려 유럽을 떠나서 이 체력적으로 더 좀 세이브가 된 거 아닙니까? 몸 관리도 더 잘 된 것 같고요. 놀라울 정도로 네. 캉테 선수도 엄청난 지금 클래스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뭐 중원을 거의 뭐 쓸어 담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네. 선수라서 이견이 없을 것 같고, 파비안 루이스 선수는 제 생각에는 인생 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다. 아, 맞습니다. 네, 물론 네. 이제 라리가 있을 때부터 뭐 스타덤에 올랐던 선수인 건 맞는데 이후에 또 커리어를 봤을 때는 이번 대회만큼 파비안 루이스 선수가 이 정도의 또 단기간에 막 네. 임팩트를 엄청나게 행사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인생 대회. 그래서 아마 네. 파리 팬분들이 아니 파비안 루이스가 이렇게 잘했다고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리에서도 잘해준 경기들도 있지만 사실 기복이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유로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인생 최고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파리에서의 환경과 스페인에서의 환경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파트너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로드리가 아예 뒤를 받쳐주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딱 그 위쪽을 바라보는 활동 반경에서 본인의 기술적인 역량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고, 왼발의 패스 옵션이 그래서 굉장히 잘 열리고 있는 스페인에서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파리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뒤를 받쳐주는 어떤 그 파트너의 존재라기보다는 본인이 오히려 뒤를 좀 신경 쓰고 경기를 해야 될 때도 많았고, 역할상 뒤를 좀 내려와 있는 경우들도 꽤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럴 때 파비안 루이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만 딱 집요하게 뭔가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파리에서는 아무래도 조성되기가 힘들었다. 근데 로드리의 유무가 역시 스페인 대표팀에서 굉장히 저는 이 파비안 루이스의 폼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캉테, 크로스, 파비안 루이스. 네. 뭐 엄청난 클래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회예요. 네. 호이비에르 선수가 설명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토트넘에서는 정말 기대하기 힘들었던 폼이 마찬가지로 대표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호이베르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조금 더 본인이 뒤를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 반경을 가져가는 느낌이 강해요. 네, 뭐 전진도 하고 하프 스페이스로도 네. 들어가고 뭐 돌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토트넘에서는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조금 더 후방에서의 뭔가 집중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덴마크 대표팀에서는 완전히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쭉 그 덴마크 대표팀 경기를 중계할 때마다 느꼈던 거지만, 네이션스 리그 유로에선 그게 어떤 대회였는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프랑스를 상대로 인생 경기를 한번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호이베르가 소속팀 토트넘에서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전진하는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뒤는 오히려 뭐 델라이니 같은 그 당시 선수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뒤를 받쳐주고 호이베르는 위로 올라가면서 더 공격으로의 전진 패스를 넣어주거나 활동량을 통해서 일단 중원 장악을 좀 도와주는 역할, 그런 것이 집중하는 역할을 했을 때 정말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호이베르 선수가 지금 덴마크 대표팀에서의 역할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조금 더 안성맞춤의 역할인 것 같고, 이 활약을 계기로 토트넘이 아닌 다른 팀들이 오히려 호이베르 선수를 좀 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사에서는 AC 밀란 그리고 튀르키예 팀들도 되게 강하게 링크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루머가 나오고 호이베르 선수가 유로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가치를 올려주면 결국 토트넘이 또 웃을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토트넘에서는 아마 중원 환경이나 이 선수가 가진 그 단점들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은 매각하고 싶겠죠? 쓰기 쉬운 선수는 아니에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호이베르를 좀 올려세우면서 그 장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프리미어리그의 너무 빠른 그 공수 전환도 그렇고, 토트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후방 쪽의 역할에 신경 써야 되는 환경이 나오는 점도 그렇고, 약간 맞는 팀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매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호이베르가 워낙 가치를 잘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토트넘에게도 굉장히 흡족한 결과다.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현재까지 호이베르 선수의 이번 대회 활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세 선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케빈 더브라이너, 케빈 더브라이너, 일카이 균도안, 네. 그라닛 자카 선수. 자카. 네. 네. 자카 선수 이번 대회 플레이 어때요? 정말 잘해주고 있죠. 일단 자카가 왼발 롱패스 뿌려주는 부분들이 정말 좋고, 경기 운영에 있어서 스위스에서는 원래도 그랬지만 항상 핵심이기 때문에 늘 그렇듯 자카, 굉장히 지금 스위스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레버쿠젠에서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눈을 좀 더 떴다고 해야 될지,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스위스에서 나오는 폼은 레버쿠젠의 폼이 그냥 이어지는 그런 인상이거든요. 자카 선수 저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미드필드에서. 그렇죠. 더브라이너 선수는 혼자서 벨기에를 지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는 왜 빠졌죠? 지금 당장은 파비안 루이스를 조금 더 저는 이번 대회 베스트 폼으로 뽑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케빈 더브라이너가 진짜 지금 벨기에 경기를 보면요, 혼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지금 중앙 성향 미드필더를 4명이나 하는데 누군가는 빠져야 되는데 더브라이너가 이번에는 희생해야 된다. 지금 사실 벨기에 대표팀의 컨디션이 저는 팀 자체로는 되게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그래도 더브라이너가 내려와서 앞을 바라보고 풀어주고 전환해주고, 직접 이 마무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직접 골문 쪽으로 키패스도 넣어주고, 이런 거는 다 더브라이너 선수가 진짜 많은 역할을 도맡아주고 있거든요. 최상의 폼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이 베스트 11에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를 탓하지 말고 루카쿠를 탓하라. 루카쿠가 좀 더 공격 포인트를 늘려줬으면 여기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었다. 그렇죠. 아니면 그 첫 번째 경기 때 오펜다를 좀 일찍 투입했어야 됐다고 봐요. 오펜다가 투입되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투입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더브라이너 선수가 더 스탯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친 것 같거든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제가 픽했던 선수들이 조금 더 현재까지는 주목받을 만한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균도안 선수는 역시 수비력에는 약간 뭐 불안함이 있더라도 클래스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클래스는 보여주고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에 따라서 균도안을 썼을 때 발생하는 불안 요소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아무래도 균도안 선수가 미드필더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클래스 보고 쓰는 거 아닙니까? 클래스를 보고 쓰는 거죠. 그리고 하베르츠가 워낙 넓게 띄워주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균도안이 딱 뛰어들어가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는 안성맞춤의 역할이에요. 딱 균도안 선수가 장점 발휘하기에는 너무나도 최적의 역할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균도안의 위치 역할이 되게 위쪽에 많이 쏘여 있기 때문에 아래하고의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후방에 있는 자원들, 중원에 있는 자원들의 수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 리스크가 조금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필 저희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새벽에 스위스전이 독일과 스위스전을 했죠. 끝난 뒤인데, 그 경기에서 균도안은 사실 많이 아쉬웠고, 전체적으로 독일의 컨디션 또한 많이 아쉬웠는 데다가, 제 생각에는 균도안과 크로스를 같이 썼을 때 토너먼트에서는 그 같이 쓰면서 발생하는 기동력의 문제점이 지금 이상으로 더 지적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베스트 11에도 크로스와 균도안을 동시에 쓰진 않겠다.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제가 지금 성향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크로스를 쓸 거면 호이베르와 캉테처럼 활동량으로 쓸어 담아줄 선수가 필요하고, 뭔가 뿌려주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더브라이너도 너무 잘했지만, 파비안 루이스가 이번 대회 지금까지는 엄청난 활약을 했다. 인생 최고의 임팩트이니 지금까지는 파비안 루이스의 손을 좀 잡아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더브라이너, 자카, 균도안 세 선수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어쨌든 자, 그럼 나머지 2명의 공격수에는
어떤 선수들이 뽑혔나요? 일단 전문 공격수를 뽑지 않았습니다. 네, 스탯을 더 기록해야 돼요. 지금보다도 더 스탯을 기록해야 저는 이번 대회에서 이제 최전방 공격수의 자리를 전문 공격수에게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사실은 미드필드에 윙어 비슷한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윙포워드 같은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독일의 무시알라와 스페인의 야마를 뽑았습니다. 네. 뭐 팬분들이 별로 여기에는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분은 있겠죠. 아니 그 이 손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둘을 이 손에 넣고 공격수는 하나쯤 따로 뽑아도 되는 거 네.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명철 의원님은 아마도 아까 미드필더 4명 가운데에도 뺄 선수가 없고 네. 그리고 야말과 무시알라도 절대 빼면 안 되고 뺄 수 없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중원은 중앙 성향 미드필더들로 구성을 하고 네. 이 두 선수를 그냥 공격수 시킨다. 모라타나 미드필더 로드리도 그렇지만 아까 이제 미드필더에서 로드리를 제가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그 두 선수를 뺀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팀의 균형도 일부 있습니다. 뭔가 좀 골고루 지금 상 단계에서는 뽑는 것이 대회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조금 더 맞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스페인은 많이 뽑혔어요.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예, 스페인은. 공격에서는 야말이냐 모라타였냐인데 그래도 야말이 네. 조금 더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임팩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야말을 뽑았고 무시알라를 뽑았고 그에 따라서 최전방 공격수의 자리는 일단 이 베스트 11에서는 없습니다. 야말 선수, 무시알라 선수는 아마 다른 분이 베스트 11을 지금 초반 단계에서 뽑았어도 이 둘은 어떻게든 들어갔다. 야말은 본인이 공간을 직접 창출하고 패스로 동료를 도와주고 카르바알과 시너지를 내주고 직접 볼을 달고 있을 때 간결한 판단도 내리고 드리블로 뚫는 것도 가능하고 상대 수비에게 항상 고민을 많이 안기는 선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많은 플레이의 그 옵션에 대한 가짓수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고려하면은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정말 다시금 봐도 바르셀로나는 보물을 얻었다라고 좀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무시알라는 드리블의 번뜩임이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독일도 무시알라 활약이 없으면은 약간 답답한 면도 생길 네. 것 같은데요.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서 비르츠도 물론 열심히 띄워주지만 일단 번뜩임을 좀 더 보여주는 선수가 지금까지 대회에서 무시알라였다고 생각을 하고 파괴력이 뭐 보통 수준이 아니죠. 문제는 그 무시알라에게 아무래도 상대 수비 미드필더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좀 의존되는 경향이 독일도 있다라는 점인데 점점 독일을 상대하는 팀들이 특히 스위스가 그랬지만 중앙으로 수비를 최대한 좁혀서 독일의 윙을 안쪽으로 좁히는 플레이 그리고 풀백을 오버래핑 시키는 플레이 거기서 이제 이번 경기는 스위스전에서 미텔슈타트의 크로스가 영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이면서 독일의 공격 전개 방식에 문제가 좀 나타났던 거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중앙으로 안쪽으로 좁혔을 때 독일의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내버리고 크로스를 강제시키면 지금까지 독일이 선발로는 하베르츠만 썼잖아요. 근데 하베르츠가 밀집된 수비, 단단한 센터백을 보유한 팀들의 그 박스한 수비를 뚫고 헤더로 마무리 짓는데 특화된 자원은 아니다 보니까 크로스를 많이 할 거면 필크룩 선수가 확실히 낫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무시알라에게 지금까지는 좀 공간이 있는 상황에선 의존이 좀 됐고 거기서 워낙 잘해줬지만 앞으로 독일을 상대하는 팀들은 더더욱 중앙에서 특히 박스에서 공간을 안 주려고 할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 헝가리는 그래도 독일이 무난하게 뚫어내는 데 성공을 했지만 이번 저 스위스전을 봤을 때는 더 이제 팀의 레벨이 올라가는 토너먼트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팀을 상대할 때는 조금 선발에 있어서도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무시알라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고 선발의 변화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중원의 기동성에 대한 우려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토너먼트 때는 조별리그 때보다는 약간의 변화가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던 게 지금까지 독일을 봤을 때 들었던 느낀 점이었습니다. 다만 하베르츠 선수를 선발로 쓰는 이유도 있기는 있겠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이 무시알라, 균도안, 비르츠 이런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의 침투와 연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베르츠 같이 좀 다양하고 넓은 활동폭을 가져가 주는 선수가 오히려 좀 더 나은 면이 있다라고 아마 나겔스만 감독은 생각을 해서 그래도 쓰는 것 같은데 필크룩 선수가 나왔을 때 효율이 워낙 또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 문제는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필크룩 선수가 90분 풀타임 소화할 컨디션이 약간 아닌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어쨌든 하베르츠 선발,
필크룩 교체인 이유도 네. 나름 나겔스만 감독은 갖고는 있을 거예요. 하베르츠가 거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도 맞죠. 본인이 부여받은 역할을 최대한 수행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필크룩 선수를 또 뽑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일단 지금 두 골이긴 한데 그 두 골이 저희 촬영 기준으로 다른 팀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두 골이에요. 이전에 사실 뭐 두 골을 넣은 선수 중에는 뭐 조지아의 미카우타제도 있고 네. 이외에도 뭐 공동으로 두 골을 넣은 선수들이 있지만 경기 수가 한 경기 많은 상황에서의 두 골을 최다 득점의 의미로 지금 이 시점에서 부여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봤고 교체로 나온 선수가 바로, 세 경기 네. 두 골인데 이거를 베스트 11에 뽑기는 좀 그렇다. 그렇죠. 네, 라고 네. 봤어요. 왜냐면 지금 대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명철 해설위원의 베스트 11 대부분의 팀 2라운드 그리고 네 팀만 3라운드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베스트 11 유로 베스트 11을 들어봤는데요. 이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격주 월요일마다 오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은 요게 그러니까 시점이 조금 안 맞아도 또 임 의원님이 오셨을 때 이 이야기를 안 들으면 또 언제 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게 요 영상이 릴리즈 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길 네. 부탁드리고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본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유로 지금까지의 베스트 11 코너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